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길 75 답심리 지하철 2호선 신담역 1번 출구로 나서 579m를 걷다 보면 베이지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현대식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11만 3천여 권의 장소를 보유한 채 답심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비교적 큰 도서관이며 여러 차례 우수 도서관에 선정된 답심리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의 시청각실에서는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공연 영상제가 상시 열리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1712년 당시 시공화국이었던 제네바에서 시계곡인 아버지와 유약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고 숙부에게 맡겨진 이후 수없이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1745년 여러 귀족 부인들과 사귀었지만 결국 그는 23살의 하녀와 결혼하여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육에 있어 독보적인 소설을 완성하여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중계서원에서 함께 산책할 책은 바로 에밀입니다. 프랑스의 사회 개혁론자이자 직접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쓰고 정봉구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간을 교육하는 주체로 자연, 인간, 사물의 세 가지를 들어 사람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의 교육이고 이 교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며 우리가 접촉하는 주위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은 사물의 교육이라고 설파했던 장자크 루소의 세상을 향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하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타락한다. 인간은 어떤 땅에 다른 땅의 산물을 재배하려 하고 또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의 열매를 열리게 하려 애쓴다. 인간은 기후와 환경과 계절을 뒤섞고 혼동시켜버린다. 인간은 개나 말이나 노예를 불구로 만든다. 인간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일그러뜨리고 기형과 괴물을 좋아한다. 인간은 자연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그대로 원하지 않는다. 인간 그 자체까지도 마치 조마장의 말처럼 인간을 자신을 위해 길들여 놓는다. 마치 정원수와 같이 자기 취향에 맞추어 구부러뜨려 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조차 안 한다면 모든 일은 보다 더 나빠질 테고 또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 손질을 받을 바에는 반쯤 되다마는 식의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형편이 이와 같이 되어버린 상태 속에서는 설사 인간을 출생과 동시에 그대로 홀로 타인들 속에 내버려 둔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꼴사나운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편견과 권유가 필요한 모범 등과 같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오늘날의 그 모든 사회제도가 합세하여 인간 속에 있는 자연성을 질식시켜버릴 뿐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연성은 어쩌다 길 한가운데 솟아난 한 그룹 관목과 같은 것으로 길 가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부딪히고 또 앞뒤로 휘고 구부러뜨림으로 해서 마침내 그것은 시들어서 죽고 말 것이다. 바로 당신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정하고도 선견지명이 있는 어머니요, 번잡한 큰 길로부터 비켜셔서 갓 태어난 어린 나무를 사람들이 잡다한 의견에 시달리지 않게 지켜줄 줄 아는 어머니인 당신이요, 그 어린 나무가 죽기 전에 물을 주고 가꾸시오. 어느 날이고 그 나무의 열매들은 앞으로 당신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아이의 영혼 주위에 일찌감치 울타리를 만드시오. 울타리 표시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다. 만약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크고 힘이 세다 해도 그 체격이나 힘은 그것을 써먹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해를 끼칠 것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멋대로 방치되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도 전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은 어린애라는 상태를 한탄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어린애의 상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로 태어나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태어날 때 지니지 못한 모든 것, 성장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에 의해서 부여받는다. 그 교육은 자연이나 인간에 의해서 또는 사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관의 내부적인 발육은 자연의 교육이다. 이 발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우리들을 자극하는 갖가지 사물에 관해서 우리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얻는 것은 사물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스승에 의해서 배움을 얻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스승의 각기 다른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는 입장일 경우 제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제자는 결코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 각기 다른 교육이 모두 다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합쳐질 경우에만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제자이며 모순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제자이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세 가지 교육 중에서 자연의 교육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물이 주는 교육도 어느 정도밖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짜로 우리에게 맡겨지는 부분은 인간의 교육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어린애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들 전부의 이야기와 행동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때 그것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성공에 필요한 세 가지 교육의 일치라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간신히 행한다 해도 그것은 목적에 다소 접근하는 것일 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운이 따라야만 한다. 나는 에밀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가 전혀 상처를 입는 일도 없이 고통을 모르고 자란다면 그것을 더 난처하게 생각할 것이다.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그가 배워야 할 첫째 일이며 또 그가 알아두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가 체격이 작고 연약한 것은 오로지 이와 같이 중대한 교훈을 위험 없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어린이는 위에서 떨어져도 키가 작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다. 막대기로 자신의 팔을 때려도 팔이 부러지지 않는다. 칼날을 잡아도 움켜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다칠 정도로 베지 않을 것이다. 자유로이 놔둔 어린이가 죽었다거나 병신이 되었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큰 변을 당했다는 얘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조심하지 않고 어린애를 높은 데다 내버려 둔다든가 또는 불곁에다 혼자 놔둔다든가 또는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연장을 놔둔다든가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 여러 가지 도구를 쌓아놓는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성장한 어린이들은 그 탓으로 용기도 경험도 얻지 못하여 몸에 바늘자리만 나도 죽는 줄 알고 피가 한 방울만 나는 것을 보아도 기절할 것이다. 교훈을 좋아하고 무엇을 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궤벽에 있는 우리들은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것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은 곧잘 잊어버리고 마는 형편이다. 어린이들에게 일부러 걸음마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유머나 엄마가 그 일을 소리 안 까닭에 장성하고 난 다음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걸음마를 잘못 가르친 탓으로 평생 동안 이상스럽게 걷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에밀에게는 두꺼운 모자도 씌우지 않을 것이며 보행기나 또는 걸음마를 도와주는 끈 같은 것도 사용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발을 떼어놓기 시작하면 최소한 돌이 깔린 도로 위에서만 부축해주고 그런 곳은 급히 지나가도록 도와주기만 할 것이다. 방 안의 탁한 공기 속에 그를 처박아 놓지 말고 날마다 목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마음대로 달리고 뛰고 하루에 100번은 넘어지게 하라. 가끔 넘어질수록 좋다. 그는 당장에 일어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다소 다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해도 자유의 기쁨이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나의 제자는 종종 멍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쾌활할 것이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여러분의 어린이가 설령 덜 다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약받고 속박당하며 늘 쓸쓸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어린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또 하나의 진보가 어린이들을 울 필요가 없게 만든다. 그것은 체력의 발달이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체력과 함께 지혜도 발달하며 어린이들은 자기의 힘을 쓸 줄 알게 된다. 한 인간으로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제2단계부터이다. 자기라고 하는 의식을 지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인 것이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통해 기억이 자의식을 느끼게 한다. 즉 진정한 하나의 존재로서 일관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고 하나의 행복과 불행의 가치를 구별할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는 그를 하나의 정신적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수명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언제나 그때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없다. 오래도록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위험은 모두 그 초기에 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그만큼 적은 것이다. 갓 출생한 어린이들 중에서 겨우 반수만이 청년기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제자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확실치 않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저 잔인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린이를 온갖 구실로 속박하고 결코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언제 도달할지도 모르는 그런 행복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는 잔인한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영약한 기간이긴 하지만 이 초기 기간은 능력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보다 앞서기 때문에 성장 중 동물은 아직 절대적으로 약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강해지는 시기이다. 그는 여러 가지 욕구는 모두 다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가 현재 지니고 있는 능력은 당면한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는 대단히 약하겠지만 어린이로서는 대단히 강한 셈이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욕구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균형으로부터 온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정념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히 우리들에게 부여한 그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라. 그렇게 하면 마치 능력을 느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즉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남아 넘치는 능력을 지니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은 사람은 확실히 대단히 강한 존재라 하겠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제3기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시기에도 계속 어린 시절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를 지칭할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나이 또래는 청춘기에 접근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춘기의 연령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12, 서너 살쯤 되면 어린이의 체력은 그 욕구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발달한다. 아직 그에게서는 가장 격렬하고 또 가장 무서운 욕구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 기관 자체도 미완성인 채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의지가 그것을 강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바람과 계절의 모진 침해에도 별 자극을 받지 않는 듯하며 그것을 고통 없이 견디어내고 자신의 체내에서 솟아오르는 열기가 의복 대신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의 왕성한 식욕이 조미료 대신의 역할을 한다. 이 나이 또래에는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맛있게 마련이다. 만약 졸립다면 그는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잔다. 그는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본다. 어떠한 상상적인 욕구도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없다. 의견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의 욕망은 그의 팔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일이란 없다. 그는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우고도 오히려 넘치는 힘을 지닌다. 그가 그와 같은 상태 속에 놓이는 것은 생애를 통해 단지 이 시기뿐이다. 나는 반박을 예감한다. 사람들은 어린이가 내가 그들에 관해서 말하는 이상의 욕구를 지닌다고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은 그 같은 힘을 어린이가 지닌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내가 단지 나의 제자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고 여행이라 해야 방으로부터 방으로 땅을 걷는 것다 해도 상자값 같은 뜰에서 또 무거운 짐을 진다 하더라도 두꺼운 판자 조각이나 나르는 따위의 자동 인형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인의 힘은 정년이 되고서야 발휘되고 왕성한 전기는 적당한 혈관 속에서 조성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전신에 퍼지고 그것만이 근육의 충실함과 활동성과 힘참과 탄력성을 주고 있으며 참된 힘도 거기서부터 생기게 마련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서재의 철학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경험에 호소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지에서 튼튼한 사내 아이들이 저희들의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땅을 파고 풀을 뽑고 쟁기질을 하고 포도주통을 채우고 마차를 끄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어린아이 목소리지만 그렇지 않을 땐 어른으로 볼 정도다. 우리가 사는 도해지에서도 대장장이나 날붙이 제조공, 제철공과 같은 젊은 직공들은 거의 주인들이나 마찬가지로 튼튼하며 그 기술면에 있어서도 만약에 수업 기간만 빨랐다면 스승에 못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두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그녀 앞에서 그녀의 젊은 남편에게 말한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멍에는 잘 감당해내야만 한다. 그것이 자네에게 있어서 가볍게 되도록 하라. 특히 호의를 얻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토라진다고 해서 더 사랑받게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면 평화는 어렵지 않게 되찾아지리라. 그리고 저마다 그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약의 표시는 키스에 의해서 된다. 그 말을 끝내고서 나는 나의 제자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에밀이여, 사람은 일생 동안 조언과 안내를 필요로 한다. 나는 지금까지 자네에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왔다. 이것으로 나의 긴 작업은 끝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 자네가 나에게 위임해온 권위를 나는 오늘로서 내놓겠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이 사람이 자네의 가정교사일세. 조금씩 최초의 열광은 가라앉아 그들 두 사람은 새로운 경지의 매력을 평화롭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한 연인들이여, 의젓하고 다정한 부부여, 그들의 미덕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그리려면 그들의 생애의 역사 얘기를 써야만 될 것이다.
몇 차례나 나는 이 두 사람에게서 내 작품을 바라보며 황홀한 감정에 사로잡혀 가슴을 설레었던가. 몇 차례나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내 손 앞에 마주치게 하고서 신에게 축복을 바치게 하고 뜨거운 한숨을 내쉬게 하였던가. 굳게 쥐고 있는 두 사람의 손에 나는 얼마나 많은 입맞춤을 하였던가. 얼마나 여러 차례 기쁨의 눈물을 그들의 손에 뿌리려는 것을 두 사람이 느꼈던가. 그들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격정을 함께 느끼며 다 같이 눈물을 흘렸던가. 그들 두 사람의 양치는 자식들의 젊음 속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청춘을 누리며 자식들 속에서 새로이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차라리 그들은 인생의 가치를 비로소 안다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나이 때 이와 같이 매력적인 운명을 맛볼 수 있는 일을 방해한 옛날의 부를 저주하였다.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며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될 것이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에밀은 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에게 키스하면서 말하였다. 선생님의 아이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선생님의 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를 길러주신 선생님께 다시 그 아들을 길러주기를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 설령 저를 위해 선택되었던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제 자식을 위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그와 같이 성스럽고 그와 같이 감미로운 의무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영원히 이 젊은 교사들의 선생님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십시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선생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직무가 시작되는 지금, 저는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흉내를 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을 소극적인 것으로만 보아 교육이 적극적으로 사람의 발육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성의 내적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저지하고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는 것을 피하는 소극적 교육을 최상이라 주장했던 장작 그 루소와 함께 걸었던 교육학적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